2016년 3월 16일, 오늘 전 세계를 뒤흔들 초대형 속보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동안 위태롭게 유지되던 중동의 화약고가 결국 미국의 압도적인 폭격에 터져버렸고, 지구 반대편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피말리는 해상 신경전이 극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우리의 인내심은 끝났다며 동시에 두 개의 가을을 빼들었습니다. 이란 이스판 핵시설을 용담 폭격한 죽음을 백조와 중국 상선을 방패막이로 썼다는 황당한 논란을 일으킨 항모 포도함의 진실까지 오늘 거리톱에서 그 소름 돋는 네 막을 완벽하게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미 공군이 이란 이스판의 우라니움 농축센터와 반정구시에 대해 유혈 진압수 내부의 응신처를 향해 대기모 정률 타격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선봉에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50H 전략폭격기가 섰습니다. 포착된 위성사진을 보면 이 폭격기 날개 아래는 한 발당 수십억 원을 호과하는 AGM-18 제즘 공급 의지 순환미사일이 무려 18이나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왜 제짐이었을까요? 이 미사일은 완벽한 스타일스 능력을 갖춰 이란의 청초망 방공밤을 유에 뚫고 들어갑니다. 게다가 수백 킬로미터 밖 안전한 공역에서 투하해도 지형을 따라 초저고도로 비행이 지하벙커 한 기고까지 명중시키는 무시무시한 정률도를 자랑하죠. B-50 H 한 대는 내 외부 무장창에 최대 20발을 재짐을 싣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제폭격기 단 한 대가 이란의 핵심 표적이 쉽게를 순식간에 지도해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는 이란의 핵무장을 물리적으로 거세하고 수납으로 향한 직접적인 참수작전을 경고하는 미국의 강력한 피해 메시지입니다. 중독이 불타는 사이 바다 건너 아시아에서도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천재 중국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영상 때문인데요. 중국 민간 상선의 조타시 창밖고로 미해군 최강의 항공고함 USS 제럴드 알포즈가 바짝부터 기동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중국 상선이 속도를 올리자 미군 항거도 속도를 높여 바로 뒤를 쫓아왔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중국 내태진과 관영의 채들은 미국 항모가 중국의 대한미사일이나 어뢰를 피하려고 우리 민간 상선을 인간 방패로 삼았다며 길이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제럴드 알포즈함은 20층 건물로 피해 비행 가반만 축구장 3개 크기인 떠다니는 군사기지입니다. 이런 거대한 새 덩어리가 고작 수천 톤짜리 상선 뒤에 숨는다는 건 물리적으로나 레이더 반사 면적으로나 완벽한 코미디입니다. 오히려 2배가 겹쳐 하나의 거대한 표적이 될 뿐이죠. 포드함은 최신형 원조로 두 기를 답지해 30노트 이상의 고속 기동이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민간 상선 따위는 순식간에 초월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적으로 이것은 미국의 철저하게 계산된 심리전이자 무력시입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앞바다라고 우기는 수역에서 가장 압도적인 전력 자산을 들이며 우리는 언제든 항행의 자유를 누릴 것이며 너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여절리게 각인시키는 압박 전술인 것입니다. 이 두 엄청난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권위주의 국가들이 호시탐탐 미국의 빈틈을 노리는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 완벽한 토트랙권 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중공에서는 공중해지배제의 폭격기로 적의 심장구를 도려냈고 아시에서는 바다의 지배자 항모전단으로 해상 통제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특히 중국을 향한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우리가 중공 문제 정신이 팔렸다고 착각해 대만이나 남중국해를 넘본다면 호도함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미죠. 중국 상선이 다급하게 무선을 지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인 미국의 심리전에 완벽하게 말려들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중입니다. 이 스파 안에 있던 미와 남중국해의 숨막히는 추격전, 요동치는 2016년 3월 16일의 정세 속에서 과연 미국의 동시다발적 무력 토사는 새로운 세계 배전의 불씨가 될까요? 아니면 진정한 박사 메리카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저희 거리토부가
현재 가장 깊숙한 정보망을 통해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다음은 2016년 1월 9일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뒤집어진 이후 영상입니다. KF-21의 개발 과정은 한국 방산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벽을 넘어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토기 단계에서부터 미국산 핵심 부품 의존도가 문제로 지적됐고 무장 통합 승인 지연은 반복됐습니다. 공대 공부장과 공대지 무장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통합해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약은 역설적으로 개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훌록1은 이 공대공에 집중해 조기 전력화를 택했고 훌록2는 공대지 능력을 추가하면서도 일정 단축을 선택했습니다. 이 판단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탄업적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해외 외교 전문 매체들도 이 흐름을 주의에 깊게 보고 있습니다. 라우터는 한국 전투기 사업을 다루며 동맹 구조 속에서 기술 자립을 확대하는 드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영역에서는 독자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외교적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하나도 파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쓸 수 있는 카드의 종류가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격 구조 역시 해외 매체들이 반복해서 짚는 요소입니다. KF-21의 대당 가격은 훌록권 기준 약 8천만 달러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1천억 원 초반대입니다. 같은 시기 F-35에 있는 1억 달러를 넘어 약 1,3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운영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이런 숫자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중경국 공군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전투기를 만들 수 있었느냐가 아니라 왜 이 시점에 KF-21이 시장에 나왔느냐입니다. 미국이 모든 나라에 같은 조건으로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동맹 구조에서는 판매 자체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 공백이 생길 때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한국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KF-21을 둘러싼 해외 보도에 온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반응성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한국 방산이 실험 단계를 지나 국제 질서 속에서 하나의 변수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분사 문제를 넘어 산업과 고용, 기술 축적, 그리고 한국 사회의 선택지까지 연결됩니다. 지금 KF-21을 읽는다는 것은 전투기 하나를 보는 일이 아니라 한국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KF-21을 둘러싼 진짜 변화는 전투기 성능표가 아니라 구매 조건표에서 드러납니다. 해외 공군들이 비교하는 첫 줄은 이제 최대 속도나 레이더 탐지 거리가 아닙니다. 계약부터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 기술 이전 범위,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핵심 항목으로 올라옵니다. 이 지점에서 KF-21은 경쟁 기체들과 전혀 다른 곡선을 그립니다. 유럽 방산업계 내부 자료를 인용한 메타 디펜스 분석에 따르면 라팔과 유럽 파이터의 평균 인도대기 기간은 신규 계약 기준 6에서 8년입니다. 반면 KF-21은 양상 기준년 20대 이상 생산 라인을 전제로 계약 후 30규에서 48개월 내 초도 인도가 가능한 구조로 평가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4천 생산 라인의 캐파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카이사천 공장은 현재 FAOC TA 50개월을 포함해 연간 30대 이상 조리 경험을 누적해 왔고 KF-21 전용 라인 증설 이후 최대 40대까지 확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 구조는 더 직접적입니다. KF-21 블록 1 기준 기체 가격은 약 8천만 달러 수준이며 환율 1,350원, 적용 시 약 18,000억 원입니다. 여기에 초기 군수 지원 패키지를 포함해도 1,200억 원 선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라팟은 최신 계약 기준 대댕 1억 6천만에서 1억 8천만 달러로 환화약 2,160억 원에서 2,430억 원 수준입니다. 유럽파이터는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지비 격차는 더 큽니다. 미 공군과 유럽 공군 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라팟의 시간당 기행 비용은 약 16,000달러, 유럽파이터는 1,000달러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KF-21은 목표 운영 비용을 시간당 7,000에서 8,000달러 선으로 설정해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 차이는 30년 운영 기준으로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 차이를 만듭니다. 무장 통합 부조에서도 KF-21은 시장 논리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미국 승인 없이는 무장 하나도 얻기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블록토부터는 북산 무장을 중심으로 통합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KGB는 사거리 약 100km, C2, P3m 이내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제2담 대비 약 3배 이상의 투하거리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설 처룡은 사거리 500km급으로 동일 체급의 유럽산 순항미설 대비 단가를 30% 이상 낮추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무장구조는 단순히 북한 대응용이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이 요구하는 장거리 정밀 타격 요구 조건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적 자유도입니다. 미국산 F-35를 도입한 국가들은 정비 소프트웨어 접근, 무장, 개조 임무 표로 파일, 수정까지 모두 미국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KF-21은 소스코드 접근 범위와 임무 컴퓨터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실제 계약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로 작용합니다. 특정 국가가 특정 국가를 상대로 쓰는 작전 시나리오를 제3국 승인 없이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은 공군 입장에서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주권 문제에 가깝습니다. 엔진 문제 역시 숫자로 보면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되는 F414 계열 엔진은 수령약 22,000파운드급이며 국산화 목표 엔진은 16,000파운드급 단발 기준이 아니라 쌍발 통합 수력 효율을 고려한 차세대 모델입니다. 정부가 밝힌 엔진 개발 예산 3조 3,500억 원은 단순 엔진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 아닙니다. 보온 소재, 단결정 블레이드, 디지털 엔진제의 기술까지 포함된 항공 엔진 생태계 구축 비용입니다. 이 엔진이 완성되면 KF-21뿐 아니라 차세대 부인 전투기, 고송 부인기, 그리고 수출형 폐생기체까지 모두 같은 기술풀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미국은 고가 전투기 시장의 독점력이 약화됩니다. 유럽은 중간 가격대 전투기 시장을 한국에 내줄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한국은 항공기 한 대를 파는 것이 아니라 30년짜리 산업 파이프라인을 수출하게 됩니다. 부품 협력, 정비센터, 현지 조립 인력 교육까지 포함하면 전투기 계약 하나가 해당 국가의 항공산업 구조를 재편합니다. 결국 KF-21의 진짜 전장은 하늘이 아니라 예산과 일정, 그리고 정치적 선택의 영역입니다. 미국이 막았던 길을 정면 돌파하지 않고 다른 길로 우회의 시장을 만든 사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기술을 축적했고 협상력을 키웠으며 산업을 확정했습니다. 이 변화는 방산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공 엔진이 오고요.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 그리고 미래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기술 직업군의 폭까지 함께 넓어집니다. 그래서 KF-21 이야기는 전투기 하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지를 제시하는 나라로 이동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